안녕하십니까. 정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우리 이제 비피르보산의 대사운명에서 마지막에 와버그 이펙트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전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락트산은 또다시 글루코스로 변환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반응 6번, 반응 6번이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반응 6번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피르부산이 락트산으로 갈 때 관여한 효소가 락트산 탈수소 효소였어요. 교과서 341페이지 두 번째 락트산 탈수소 효소의 동종 효소들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락트산 탈수소 요소,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는 동종 효소 존재의 구조적 연구가 확립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 동종 효소라는 개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대부분의 세포 조직들은 5개의 LDH 동종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12.7. 자, 이 그림은 전기영동 방법입니다. 전기영동은 뭐라 그랬죠? 쇠를 이용해서 분자량의 크기나 전기적 전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표준치가 있고 심장 세포질, 심장 미토콘드리아, 간 미토콘드리아, 간 세포질, 간 주변 세포질, 그 다음에 간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따라 가지고 밴드 모양과 위치가 달라요. 거기 보니까 5, 4, 3, 2, 1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동성이 빠르겠죠. 그래서 빨리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밴드로서 분리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그 LDH는 1번에서 5번까지 이름 붙여진 것처럼 5개의 동종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번 보니까 H4 돼 있고 2번 보니까 H3M 돼 있고요. 3번은 H도 2개, M도 2개네요. 4번은 2번과 반대로 H가 1개이고 M이 3개고요. 5번은 M으로만 4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합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사합체 단백질이며 아미노산 서열이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H와 M이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소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단위의 조합이 1, 2, 3, 4, 5처럼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M 소단위가 골격근과 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H 소단위는 심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M과 H 소단위들은 무작위로 서로 결합을 해서 그림처럼 5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위 재배열이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직세포 내 동종효소의 구성이 2개의 소단위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간 미토콘드리아는 M4, 즉 M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장세포질이나 심장세포질은 뭐예요? M4와 M2, M4, 그 다음에 H4까지 다양한 종류를 다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전기영동 방법에 의해서 분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 피겨 리즘들을 보게 되니까 뭐 H4는 H 소단임을 가지고 있다. M4는 M 소단임을 가지고 있다. 심장 조직은 뭐예요? 5개의 LDH 동종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간 같은 경우는 간 미토콘드리아에는 간 같은 경우는 간 세포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5번, 즉 M4 타입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죠. 이 효소의 여러 종류의 존재의 생리학적 욕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명확해요. 그렇지만은 동종효소 패턴의 조직학적 특이성은 임상의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심장세포질에 있다 생각합시다. 심장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지름은 존재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심장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세포의 기능이 망가졌다. 그러면 세포의 멤브레인이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다 밖으로 다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이제 혈장 속에 녹아 있겠죠.
혈장 속으로 빠져나오겠죠.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염성 간염, 그 다음에 근육질환 같은 것을 우리가 병리적인 현상이 이러한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의 효소의 발현 수치로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세포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이런 혈액으로, 혈장이죠, 그죠? 혈장 속으로 이러한 세포 내용물이 방출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혈청 내에 있는 LDH의 동종 요소 패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런 게 많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타입의 LDH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학적으로 병리 진단 마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밝혀냈던 분의 논문이 밑에 하나 나와 있고, 또 그 그림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언급하지 않은 타입이 또 태반이나 가로무늬근이나 망내계 세포 이런 데서도 또 RBC 이런 것에 의해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좀 더 정리해서 광범위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에탄올 대사로 갑니다. 자, 피루부산은 혐기성 미생물들 안에서 여러 가지 대체 운명을 가집니다. 좀 전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락트산으로 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락트산균은 피루부산을 락트산으로 한 단계에 걸쳐 환원시킨다. 이와 다르게 이스터, 효모죠. 이거는 피루부산을 에탄올로 두 단계를 거쳐서 변환시킵니다. 알코올 발효는 피루부산 디카복실레이즈를 통해서 피루부산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산화 탈칼복실화라고 그래요. 탈칼복실화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다음 반응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이즈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그 다음에 NADH 의존성 환원이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NAD 플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위에 보니까 그림이 이 피루부산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락트산으로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에탄올로 되는 과정. 락트산은 젖산균에 의해서 한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효모와 같은 것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NAD 플러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NAD 플러스를. 그런데 이제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갈 때는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본문 첫 반응은 티아민 피로인산. 자, 위에 있는 거 화학식을 보니까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갈 때 피루부산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조절받는데 이 과정에서 위에 방금 언급했듯이 한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에 있던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였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면서 탄소가 2개짜리로 바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TPP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화학식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만들어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방금 이야기했던 ADH, 알코올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알코올로 바뀌면서 NAD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TPP, 이 TPP가 조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조효소는 첫 번째로 밝혀진 비타민 B 타입입니다. B 비타민 B 또는 티아민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인자가 바로 티아민 피로인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TPP는 알파 케토산의 모든 탈칼복실화 반응에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탈칼복실화, 즉 탄소 하나를 빼어내는데 필요한, 이렇게 탄소 하나가 이탈되는데 필요한 디카복실레이즈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이타민 B에서 유래된 티아민 피로인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13장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동물 세포 조직 또한 세포 내 에탄올이 주요 대사 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탄올 중독의 대사적 주요 결과 중 일부는 간 내에서 이 효소를 통해서 에탄올 산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NAD 플러스에서 NADH로의 대량의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NAD 플러스의 수치를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술을 마시면은 NADH의 양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효소 작용을 통해서 이 반응이 줄여지는 과정이고,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 6과 연관되기 때문에 반응 6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과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반응 7에서 10 중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을 줄여주는 역할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는 것과 같은 미미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알코올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NADH 양이 증가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많이 섭취된 듯한 그런 이제 미미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상당한 유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취의 많은 불쾌감 현상이 바로, 술 마시고 나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불쾌한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이런 것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축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술을 마셔도, 똑같이 술을 마셔도 굉장히 술에 안 취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시켜 주는 거예요.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이런 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축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숙취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발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이것도 주로 이제 간에서 그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상당한 유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숙취의 많은 불쾌한 증상들, 방금 언급했듯이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것들은 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축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안타부스 또는 다이설피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네요. 자, 이것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는 약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억제제예요. 자,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탈수소 효소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더 빨리 축적되게 합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이 머리 아픈 이놈을 더 빨리 우리 몸에 더 많이 만들어서 축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술 조금만 마셔도 굉장히 불쾌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저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뭐예요? 안타부스입니다. 안타부스. 안타부스는 이제 일반적인 약명이에요. 약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이 뭐다? 화학물질이 다이설피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이설피람이 함유되어 있는 이제 약이죠. 자, 이거를 밑에 있는 케미컬 스트럭처 화학 구조를 한번 볼까요? 화학 구조를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이 에탄올이 나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다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 보니까, 우리 교과서 그림 보니까 피루부산의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갈 때는 비가역적 반응이에요. 근데 아세트알데하이드와 에탄올은 서로 가역적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에탄올, 우리가 엄주를 했어요. 이 에탄올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에서 거꾸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마시니까 그럼 이 반응이 거꾸로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NAD 플러스가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역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NADH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술을 마시면 NADH가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축적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아세틱 애시드로 가든지 다른 물로 전환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약물은 이것이 전환되지 못하게 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우리 몸에 축적시킴으로 해서 불쾌감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4 부분은 생략을 하고 12-5 당신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생 말 그대로 새로운 글루코스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탄수화물 전구체에서 글루코스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11장에서 나온 원칙의 첫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생합성 과정들은 절대 그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이화작용의 반대일 수는 없어요. 특별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신생은 해당 작용을 반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단계에서 관여하는 효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어느 단계가 그럴까요? 어느 단계가 그럴까요?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의 단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은 강하게 에너지 방출을 하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상호적으로 조절되는데 해당 작용은 활성화시키는 생리적 조건이 당신생을 저하시키거나 그 반대로 또 작용을 합니다. 1번 동물 내 글루코스 생성의 생리적 요구. 자, 대부분의 동물기관들은 다양한 탄소원, 지질, 당, 필요부산, 아미노산 이것을 에너지 생성을 위한 대사로 사용된다. 자, 그러나 뇌와 중추신경계는 글루코스만을 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신장 수질, 고환, 적혈구 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에요. 이와 같은 일부 다른 세포 조직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그림 간단히 나와 있네요. 거기 보니까 뭐 글루코스를 합성하는 조직들, 글루코스를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조직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동물 세포들은 다른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며 혈당치를 좁은 범위 내에서도 유지시켜야 한다.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걸로 인해서 혈당치가 증가되면 안 될 거예요. 뇌와 중추신경계의 적절한 기능작용과 다른 조직 내 글루코젠을 저장하기 위한 전구체 공급을 위한 것이 결국은 이 과정이 되겠고, 사람 내의 글루코스 필요량은 비교적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체에 필요한 160g 중에서 한 120g 정도가 기초 대사량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몸에 저장된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글루코스의 양은 약 한 190g 정도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16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요. 따라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글루코스의 저장량은 대략 하루 공급분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상 그러면 글루코스 공급이 안 된다면 뭐예요? 다른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단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식사 사이에 긴 간격, 우리가 뭐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그 다음에 글리코젠 분해와 당신생은 총 글루코스 생성에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작동할 거예요. 이제 그런 아침 식사를 그렇게 되면은 저장된 글리코젠이 이제 다 소비가 되겠고, 어떻게 됩니까? 당신생이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주요 작용이 될 거예요.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운동을 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다 소비한 상황이 되겠죠. 자, 초기에는 단에 있는 글루코젠 분해가 골격근을 위한 여분의 글루코스의 주요한 공급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루코젠이 고갈되었을 때는 간, 당, 신생이 서서히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고갈되었으니까 쉽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합성 작용인 당신생은 일반적으로 비탄수화물의 3탄소 혹은 4탄소 전구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 글루코스는 6탄소가 돼야 되죠. 해당 과정과 같이 당신생은 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지만은 일부의 전구체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되어서 사용하기 전에 세포질로 운반되기도 하네요. 동물 내에서 당신생이 주로 일어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피질은 이에 덜 기여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당신생 기관이 되겠고요. 당신생을 통해서 생성된 글루코스의 주된 운명은 신경 조직 내에 이화작용이 되는 것과 골격근 내에서 사용되는 것, 즉 이제 뭐 뇌와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근육이 움직이는데, 그 다음 이에 덧붙여서 글루코스는 아미노당,
복합 다당류 탄수화물 부분의 당, 단백질 및 당지질을 포함한 다른 탄수화물류의 주요한 전구체로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생합성 중간체로서의 글루코스의 필요는 당 신생이 식물, 미생물, 동물 내에서 중요한 경로임을 의미하며 이 경로는 모든 생물체에서 본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동물 내에서 당 신생 조절에 관한 방대한 정보는 우리가 동물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 신생과 해당 과정의 효소적 관계. 자, 그걸 하기 전에 위에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로가서 344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개념. 비탄수화물 전구체로부터 글루코스를 생성하는 것은 허용된 범위 내 혈당 수치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당 신생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다. 혈당 수치를 유지해야 되지만이 뭐 뇌, 신경계, 그 다음에 근육계 쪽으로 에너지원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요. 자, 당 신생은 해당 과정의 역방향과 닮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 그랬어요. 개념을 봅시다. 당 신생은 해당 과정 내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특히 비가역적 반응을 우회하는 특이 효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역적 반응은 거꾸로 그 과정을 거꾸로 모르니까 다른 과정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6번째 줄 보니까 밑에서 6번째 줄 위에 7번째 줄 위에 보니까 1번, 3번, 10번 반응 이게 바로 뭐였어요? 비가역적 반응이었어요. 각각 헥소케이나이제, 그 다음에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즈, 그 다음에 피루보산 카이네이즈에서 촉진되는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들은 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가역적이었다. 그 다음에 당 신생에서는 각각의 단계에 다른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또 다른 효소가 쓰인다. 예를 들어서 당 신생 중에서 플락토스 1,6,2인산에서 플락토스 6인산으로의 변환. 이거는 1, 2, 3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반응이죠? 10번은 아니겠고 1번은 아니죠. 3번이 되겠죠. 이 변화는 단순히 포스포플락토카이네이즈 반응이 거꾸로 된 반응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 세 개의 비가역적 반응들은 당 신생을 위해서 필요한 특이 효소를 통해서 우회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이 효소들은 글루코스 생성 반응을 선호하는 매우 다른 반응들을 촉진하겠죠. 그래서 이 생합성 반응은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연력학적으로 선호되려면 이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어 줘야 되겠죠. 자, 우리가 10개 중에서 3개가 이제 그 반응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머지 7개의 당 신생 반응들은 가역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들은 세 번째 줄, 해당 과정에 쓰이는 효소들과 같은 효소를 통해서 그냥 거꾸로 올라가면 되니까 생리적 요구에 따라서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피루보산에서 글루코스까지 전체 당 신생 경로는 그림 12-10 그 왼쪽이죠.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해당 과정 내에서 이러한 중요한 3개의 비가역적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이 슬라이드가 옆에 있는 그림 12.1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피그리즘으로 보게 되면 해당 과정과 당 신생의 반응이 되어 있고요. 해당 과정의 비가역적 반응들은 짙은 보라색으로 나타냈네요. 비가역적인 부분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해당 반응의 1번 중간 반응을 생략하고요. 3번, 그 다음 10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 신생의 거꾸로 된 반응들은 이 비가역적인 반응들을 우회하는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이것은 남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저 밑에 있는 피루보산에서 위로 올라갈 때 보니까 남색으로 되어 있는 반응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특히 이제 10번 반응은 2개의 반응 경로를 우회하네요. 3번, 1번 각각 한 개의 반응 경로를 우회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당 신생 효소들은 자홍색으로 약간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이걸로 나타내고 있고 흐린 화살표들은 1번, 3번, 7번을 제외한 나머지 7개들은 어떻게 나타난다?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글루코스에서 쭉 피루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당 과정의 결과는 몇 번 언급했듯이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를 만들어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올라가 봅시다. 자, 피루부산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바뀌죠?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포스페놀 피루부산으로 바뀌죠. 다시 말해서 해당 과정 10번은 포스페놀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두 개의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면, 자,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피루부산이 옥살로아세트산으로 가면서 두 개의 ATP를 소비해요. 그 두 분자의 탄소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피루부산 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옥살로아세트산은 포스페놀 피루부산으로 되면서 GTP가 두 개의 분자의 GTP가 필요한 반응이고요. 이 반응에서 두 개의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탄소 입장으로 봐서는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질 때 두 개의 탄소가 들어갔던 것이 여기에서 빠져나온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 관여하는 요소가 포스페놀 피루부산 카복시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용되겠고, 자, 여기서부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해당 과정 3번에 거꾸로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물 분자가 하나 들어가는 반응이에요. 해당 과정 3번은 ATP가 하나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물 분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반응이고, 프락토스 16 포스파타즈라고 하는 요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고, 해당 과정 반응 1번 역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은 3번의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처럼 물 분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라고 하는 것이 관여하고 있고, 이 과정은 간에 있는 소포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과정이네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무해 경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